예, 그리고 뭐 작년에 살짝 뭐 출산율이 반등했다 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합계 출산율 목표는 1.0인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070년까지 이 1점대를 전후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출생아 수도 뭐 20만 또는 30만 그 원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과거 70년대, 80년대와 같은 그런 풍부한 인적 자원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아시아 경제실인 거예요. 이제 기시다 정부 때 일본이 그 정부 보조금 80조를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반도체 제조 생산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구마모토에 대만의 TSMC가 아마 공장 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반도체 공학과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 반도체 제조 생산 부활 이거 쉽지 않을 거다,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저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소부장은 굉장히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이거 왜 못하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본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왜 어려울까요? 일본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의 그 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붕괴가 되면서 그때 개발자, 숙련된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네, 우리나라로 왔고 대만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젊은 인력 전혀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일본의 그 공대 그 연구실에 가보면요 대학원생들이 부쩍부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면 대학원이 한 명도 없어요. 뭐 반도체 인력이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집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이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장을 만들어놔도 이걸 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리조나 공장 만들어 놔봐야 그거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대만에서 일단은 이 대만 인력들 파견해서 1년 정도 운영하겠다 했더니 거기 또 노조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그만큼 인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얘기가. 사실 카이스트가 이 반도체 쪽은요 글로벌 탑, 교육 수준도 그렇고 학생들 수준이나 이런 그 성과들 나오는 거 탑인데, 예전에는 박사 배출되면요 주로 삼성이나 이제 SK 쪽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석사만 해도 석박사들이 다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갑니다.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이런 데서 아예 도리를 쳐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과 정말 노력을 들여서 키우는 인재들 그거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못 잡아요. 처우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뭐 이런 애국심에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계획의 리텐션 문제가 들어간 겁니다. 뭐 지금은 뭐 인재 전쟁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금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ASML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40%가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천인계획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재를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기술 패권 경제 이거로 인재 전쟁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작년인가 조선일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획 기사로 만들었던 건데, 이미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인재들도 지금 다 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희 대학원에 이제 석사 과정에 그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패키징 하시던 분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이분 박사학위가 있으세요. 교토대학에서 이제 그 공학으로 박사 받으셨는데 이제 미래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 대학원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지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이제 미국으로 파견을 좀 가게 되셨어요. 그게 조지아 공대로, 조지아텍으로 갔는데 조지아텍에서 이분한테 그냥 1년 파견 오신 분한테 교수 자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가서 사표 던지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걔들도 이제 그 인력을 키워야 되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뺏어 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기사로 나온 건데,
그 오랜 동안 또 이제 그 연구 분야에서 또 일하셨던 그 소위 석학급들 이분들도 정년 퇴니까 뭔가 마땅히 연구할 데가 없어서 또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 중국으로 떠나시고 이게 결국 기술도 사람이 개발하지만 기술 유출도 사람에게서 유출이 되는 겁니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탈 가속화되고 있다. 이 얘기 어디 가서 하면 또 우리 총장님 되게 싫어해서 아닌데 뭐 종나공 그 통계다. 근데 실제로 뭐 이탈률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우수한 일들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사실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이집트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ODA 그 방안으로 이제 그 이집트에다가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 그 이집트판 카이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카이로 공대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조해주는 입장이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카이로 공대 본관에 딱 들어갔는데 또 초상화 큰 게 이렇게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대 학장님한테 이분 누구냐 했더니 노벨상 수상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명도 없는데 갑자기 겸손해지는 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뭐 아프리카라기보다는 아랍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들이 그런 그 숫자에 대한 그 자부심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중동 쪽, 뭐 이집트 그 카이로 공대에서 상위 3% 안에 들어간 애들은요 어디 갔다 왔다 3%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뭐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 공대 떨어진 애들이 뭐 MIT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우리나라로 좀 이렇게 끌어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미 90년대부터 해외 우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굉장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일본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처우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싱가포르는 성공했는데 왜 일본은 실패했을까?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화 때문에. 예, 문화 중에서도 특히 또 언어. 예, 그러니까 이 세계 상위 그 탑티어급 인재일수록 영어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싱가포르는 사실 영어하고 공용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화도 거기에 한몫했겠죠. 근데 우리가 일본과 굉장히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카이스트도 뭐 영어를 쓰긴 하는데 외국인 교수님이 학과에 들어오면요 되게 피곤해요. 네, 일단 학과 사무실부터 다 영어를 써야 되고 교수 회의도 영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밥 먹으러 나가서 같이 밥 먹을 때 영어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점점 안 됐고 나가. 그러면 이제 왕따시킨다 생각하고 이제 나가버리시고 이게 한 3년을 못 버티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뭐 우리가 영어 다시 뭐 MB 때처럼 뭐 영어 공용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가?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그 대전 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과학수도 대전 특별법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아예 그냥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 좀 조기 유학 시키자.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잘 훈련시켜서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 보내서 이 대전 지역이 해외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인큐베이팅 역할을 좀 해보자. 예, 그런 좀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최근에 한국어학과가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재로 만들어서 우리 문화, 우리 글과 말을 가르쳐서 한국의 인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박사학위 마치고 총장이 추천하면요 5년 더 비자를 연장해주고 또 5년 하는 거 잘 하면은 영주권까지 주는 이런 또 기업과 연결 계속해서 좀 시켜주고 있고. 진짜 고수들이 있으면 네. 그럼 엔지니어는 모입니다. 그렇죠. 진짜 고수가 있으면 모이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기초 투자가 너무 약한 거예요. 네. 교과서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제도적인 인프라도 그렇지만 사회 인프라 자체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할 때는 뭐 그런 뭐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정부에서 지금 또 정치권에서 자꾸 이민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게 이 단기적인 편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용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갈등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저항감도 크고 이 제노포비아 때문에. 그래서 이 이민청이나 이민처 대신에 저는 차라리 글로벌 인재청 이런 거 하나 만들자. 싱가포르이 90년대 요거 해가지고 아주 짭짤하게 지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 과기부 외청으로 놓던가 아니면 총무실산으로 놓던가 해서 이 해외 우수한 인재들을 쫙 매핑을 해서 스캐닝하고 또 우리 국내로 데리고 와서 이것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그런 하나의 정부 기구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그 인재 양성을 해놔도 한국을 떠나는 이유들이 뭐 쭉쭉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뭐 좀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좀 과학자가 멋진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 제가 초등학교 70년대 다닐 때만 하더라고요. 장래 희망에서 그다음에 커서 모델래 물어보면 열의 9은 과학자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과학자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네, 이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위가 과학자였고요. 90년대도 1위가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조사하니까 이게 10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4년도 조사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9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계로 모이게 하려면 뭐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과학자를 존중하고 또 과학자가 좀 멋져 보이는 그런 좀 분위기, 내러티브가 있어야지 학생들을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TV만 틀면 채널만 돌리면 주구장창 메디컬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지금 한번 검색해요. 이 메디컬 드라마 역대 한 열 몇 개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탑10 매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또 뭐 고생은 하지만 또 멋있어 보여요. 이게 드라마를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재들이 물론 뭐 경제적인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 이 미디어 이 대중 그 미디어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같이 좀 콜라보해서 좀 과학자가 좀 멋져 보이는 그런 좀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개발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많이 벌죠. 네. 돈은 많이 아니, 벌죠. 돈, 그러니까 경제적- 과학자는 예, 예. 돈을 못 번다. 예, 그것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우리 사회 기본적인 내러티브 자체가 과학자가 그냥 멋져 보이질 않아요. 완전 과학자들이 돈을 전에 벌기 보면 만든 이제 혼자 사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백신. 예, 근데 우리가 방송국 사장이나 장관 보면 야단을 쳐요. 예. 그거 좀 그만하고. 예. 저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방송 사장 만나고 장관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이게 또 뭐 그 이런 대중 문화 이게 또 시류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시청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2000년대 2000년 초반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카이스트가 확 뜨긴 했는데 제가 저희 대학원에 있는 그 방송 작가나 또는 PD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 요즘에 학원 들어가면 안 돼요. 시청률 안 나옵니다. 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이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약간 서바이벌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걸 조금 각색해가지고 나는 과학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나 또는 그 대학 학생들이 자기의 그런 거 뭐 발명품이나 또는 과학 연구를 나와서 컨테스트하고 이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상위 입상자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뭐 입학 특전을 준다던가 뭐 대학원생이면 이제 뭐 대학원 또는 뭐 고등학생이면은 또 이런 대학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면 우리 사회의 그 내러티브를 바꾸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뭐 인재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인데 제가 한 4-5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술 문해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문해력은 그냥 뭐 스마트폰이나 뭐 챗GPT 잘 사용하는 이런 그런 스킬이 아닙니다. 이건요 기술의 역할과 사회, 이 직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포괄하는 게 바로 이 기술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적응력. 워낙 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거나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한 종이 살아남는다.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또 필요할 때 방향을 전환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에질리언스는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민첩, 뭐 또 뭐죠? 민첩, 유연 그런 의미 그 뜻하는 그 에자일하고 그 레질리언스라는 거 있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질리언스는요, 그냥 쓰러졌다가도 빨리 일어나는 회복력. 근데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된, 향상된 상태로 바운스 포워딩, 업그레이드 되는 게 바로 이 레질리언스의 개념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변화에 그 빠르게, 민첩하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에자일하고 그다음에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실패의 좌절을 다시 자신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역량을 합친 게 바로 이 레질리언스다. 자, 그다음에 뭐 창의력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가 않는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면 이 두뇌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연결고리가 또는 아이디어가 부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그 카이스트 뇌과학 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저희 그 대학의 이광영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TV를 거꾸로 놓고 보세요.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TV를 거꾸로 놓게.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환경을 만들어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그 짓을 제가 그 관사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관사에 TV가 있는데 거꾸로 놓고 보시는데 사람이 뒤집어져 있는 거로 나온다는 거. 예,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자막도 뒤집어서 나와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총장님 저 자막 읽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줄줄줄 읽으신 거예요. 훈련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창의성 안 나온다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 패턴에. 그래서 앞으로 뭐 대각선은 어떤가 좀 다시 어떻게 뒤집으면 어떤가 해야지. 그게 익숙하지 않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뭔가 창의력을 높이려고 했던 건데 이미 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혼자는 다 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감성지능.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기계가 감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사람의 감정과 감성을 흉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 감성도 계속해서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개성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뭔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날도 오지 않겠는가? 근데 이 날이 언제가 굉장히 먼 훗날에 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감성과 감정 부분은 절대로 기계가 아직까지는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감성지능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개발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뭐 또 대선 공약으로 뭐 AI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뭐 3대 AI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제가 KT 2000년대 초반에 있을 때 2년 동안 제가 그 미래사회연구센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주구장창 들었던 게 인프라는 KT가 닦았는데 돈은 네이버가 다 벌어간다. 저는 과거 인터넷이 그랬듯이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AI나 이 빅데이터가 일종의 그런 범용 기술이자 일종의 그 보편적인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물론 그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그 공공적인 그런 보편재 위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작년에 기사에서 참 그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 젠슨 황 요즘 또 가장 핫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대만 대학 가서 졸업식 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건 AI가 아닌 AI가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아웃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식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거 뭐 잘 다루는 걸 넘어서 이제는 AI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간극.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사라지는 산업과 일자리, 또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분명히 또 새로운 일자리하고 산업이 나타날 텐데 이 간극이 굉장히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잘 관리하는 게 앞으로 그런 정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운이에 따라서 현재 또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현 교수 감사합니다. 조금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수 교수님 아침잠이 확 깨는